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맞는지 사실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신 선배 어머님을 오늘 좀 모시고 저희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좀 모아서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할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둘을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학을 가면은 육아가 끝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리적인 육아는 사실 끝나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지금 현재 대학에 있으면서 자기 진로를 찾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일을 할 회사가 정해지고 취직이 결정되니까 그때 가서는 이게 육아가 일막이 내리는구나라는 생각,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얘들이 지 밥벌이를 하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육아가 끝났다. 제 나름대로의 첫 번째, 물론 이제 애프터 서비스나 뭐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 때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이 결정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전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준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둘 다 이제 근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그래서 이제 안과 검진을 하러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안과가 저희 아이들 눈에는 소아과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기계가 뭔가 굉장히 많고 촥촥촥 돌아가고 뭔가 멋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팬시하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야, 안과 의사를 해보는 건 어때? 뭐 메디컬 닥터를 하면은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너희들이 커서 할 수 있는 직업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뭐 부모님처럼 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괜찮고 이런 식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많은 옵션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결국 저희가 한 그 조언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이 대학 가면 최소한 전공을 3번은 바꾼다고. 근데 이제 이 미국 대학 시스템이 뭐 영국이나 한국이랑 참 다른 게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대학 들어가서 나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2학년이 끝날 때야 나의 전공을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도 아이들이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고민할 수 뭔지. 있네요.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제가 다닐 때에는 그쵸. 고등학교 때 이미 문과, 이과 정하고 대학 갈 때 학과를 정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과 선택이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는 결국 본인들이 더 마음이 가는 것,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원래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프리메드를 해서 의대를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던 직업군 중에 의사가 있었던 게 굳이 이제 의사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미국에 살면서 동양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가 이제 이민 1세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원을 가지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서는 의대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큰아이도 뭐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막연하게 의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구체적이지 않게 음. 그냥 부모님이 좋다 하니까 그냥 뭐 해볼까 하고 이제 일단 대학을 갔었는데 아. 결론적으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1학년 다니면서 우연히 다른 기회에 음. 어떤 학과목을 듣게 됐었고 그 음. 과목이 이제 1학년 때 3학년 과목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이오 에틱스라는 과목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생물학인데 음. 윤리와 함께 가르치는 거였고 그때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오신 그런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너는 다음 학기에도 내 이 과목을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큰아이가 의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의 성향은 음. 오히려 랭귀지나 소셜 사이언스 쪽에 훨씬 더 스트롱한 그리고 뭐 라이팅도 잘하는 그런 좀 문과적인 성향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와중에서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교수님과 만나게 되고 그런 쪽의 과목을 더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나의 적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음. 첫 번째 전공은 철학을 전공으로 하게 됐죠. 철학을 전공하는 것까지는 좋았고 본인이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제 자기도 좀 불안하다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네. 부전공,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 학교에는 부전공이라는 것이 없고 아. 세컨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면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나와요. 일종의 이제 음. 부전공인데 이렇게 명칭은 부전공이 아닌 그런 음. 거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하고 해서 음. 여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공을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가서 바꾸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전공으로 하면서 그러면 나는 철학을 전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커리어 오피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학 전공 후에 로스쿨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 법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게 기본적인 윤리나 철학이 근거가 돼야지만 이게 법 체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철학으로 전공을 정하면서 본인은 로스쿨을 가겠다고 2학년 끝날 때 이미 마음을 정했었죠. 그때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죠. 저희 아이들이 뭐 4살, 6살, 7살 이럴 아주 어린, 때, 예. 네, 이럴 때 프린스턴이 원래 미국 동부에서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그러면 나들이 삼아 저희 뉴욕 살 때였는데 데이 트립으로 한번 프린스턴 캠퍼스 구경이나 가볼까라고 이제 해서 갔었고 그때 이제 프린스턴 곳곳에서 가족 사진도 찍고 아이들 사진도 찍고 했었던 게 있었고 아이들 티셔츠 2개를 이제 사가지고 왔죠. 이제 이런 기념품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여기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 그쵸. 이게 뭐 지금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음.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때는 뭐 이 대학을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 입장에서 가서 여러 가지 추억의 장소가 될 만한 데에서 사진들도 찍고 왔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프린스턴 티셔츠를 이제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 경험에 한국에서는 뭐 이태원 이런 데서도 하버드 뭐 다 한복 이런 입고 다니잖아요. 예일 뭐 이런 티셔츠를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프린스턴 티셔츠를 그냥 일상복 중에 하나로 크루넥 티셔츠를 입혀서 보냈더니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너네 뭐 부모님이 프린스턴 나왔니? 아니면 뭐 친척 중에 프린스턴 나온 사람이 있니? 하고 물어보더래요. 맞아. 그쵸. 그래서 미국은 알고 보니까 그런 대학 티셔츠를 뭔가 음. 본인이 연관이 있을 때 입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관광지에서 구입해서 입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정말 이게 시사해서 애들 프린스턴 갔으면 좋겠다. 티셔츠 좀 마음대로 입었으면 좋겠어서 와. 예. 나중에 애들 프린스턴 가면은 나중에 찍소리 못 하겠지 뭐 이런 그래. 와. 생각을 했었죠. 사실 저도 첫 아이를 교육할 때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좋다 하는 그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 거를 제대로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알고 있었죠. 미국 대학 갈 때는 학교 성적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아이의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의 그런 활동이 대학 갈 때는 카운트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알고 있었고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대학 갈 때 뭐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시작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떤 거를 좋아할지 잘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거를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자.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제 동네 야구, 리틀 리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커 같은 것도 이제 동네에서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그런 소식이 와요. 이런 데 가입을 하거라,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와라 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싶어 하면은 일단은 가입을 시켜서 일단 하게 무조건 한번 일단은 해주고 먼저 해보는 네, 거. 일단은 먼저 한번 잘하든 해보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예, 한번 어. 해보고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했던 건 수영 같은 것 어렸을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음. 거라거나 야구, 축구 저희 둘째는 또 라크로스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스틱을 들고 달리고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어려서 하면 한 가지 악기는 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 사실 저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나 음악 같은 경우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악기 한 가지씩 하게 하자 해서 교육을 시작했던 것도 있었고요. 네. 아이들 둘 다 악기를 시켜보니까 이거를 계속하고 안 하고 이제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아이들의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그 그 전에 사실 이후에는 악기, 푸시하기 어렵죠.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나 뭐 이런 선에서 푸시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푸시해서는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려서부터 악기를 하면 좋은 점은 아이들이 이게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때려치우지 않는 이상은 관성 내지는 타성, 내가 늘 하던 거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그냥 내가 할만하다, 괜찮겠다 싶으면 결국 계속하게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뭐였냐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시작한 게 저는 개인 지도 선생님을 따로 집으로 모시거나 해서 한 게 아니었고요. 일종의 그런 그 뮤직 스쿨 같은 그러니까 학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다니고 그 자체의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하는 그런 음악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미국에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아마 맞아요. 여기도. 한국에도 예. 네, 개인 선생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약간 놀이 위주의 그런 레슨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미국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그렇게 막 시리어스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맞아요. 레슨 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하는 게 뭐였냐면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회 같은 걸 해요. 연주회를 하는 거죠. 일종의 콘서트. 맞아요. 가보면 뭐 네. 작은 별부터 시작해서 잘 못하는 애들도 많고 막 그런데 일단 뭔가 하나 그 콘서트라는 스케줄이 잡히면은 애들이 짧지만 일종의 고울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걸 음. 해서 최소한 그 학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못하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죠. 그 발표회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도 기억난 게 둘째가 4살 때 바이올린 시작했는데 자기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실수 없이 굉장히 빠른 곡이었는데 뭐 실수 없이 연주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 뛰면서 무대를 내려가는 적이 음. 있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연속이었죠. 그렇게 해서 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애시안 선생님들 좀 더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이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챌린지를 해주시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도 꼭 1년에 그분은 뭐 4번, 5번 어떻게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스튜디오에서 작은 학부모들만 리사이트가. 모아놓고 네. 발표회를 계속하세요. 아. 그러면은 그게 일단 목표가 생기는 음.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남들 앞에서 무대 위에 선다는 개념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거를 네, 들으니까 네, 작은 성취가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유치원에서도 뭐 발표를 해본다거나, 무대에 서서 네, 경험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하계열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좀 어쩔 때는 너무 좀 다른 방면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말씀해 주신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도 이제 그거를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 그렇죠. 조그만 네, 성공이 하나가 네, 나도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 즐겁고 다음에 또 하고 싶고 그게 너무 네. 즐거웠던 거죠. 그게 꼭 악기에만 적용됐던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공부도 그런 게 적용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공부.